자, 이제 로마서 3번의 상수의 효력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상수를 하면 어떤 효력이 주어지는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정본이 송달되었고,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는 아직 이 콘크리트 안 마른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콘크리트 다시 고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상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주 기간 이내에 상소를 제기한다면 첫 번째, 판결이 마르는 것을 우리는 확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확정이 안 된다 라는 점에서 상소를 하게 되면 확정이 차단되는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정 차단. 안 마른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아직은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은 1심에 접수되었었던 사건 전체는 항소심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항소심으로 사건이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2심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급을 이사를 간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심급을 이사를 가게 될 것이다, 사건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민사소송법에서 가장 어려운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사건에 어디까지 이심이 될까? 즉 어느 부분이 심급을 이사를 갈까?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아셨죠? 아직도 이게 도대체 뭔지는 명확하게 와닿지는 않으실 텐데 다음과 같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느 셔츠가 있었다. 그런데 이 셔츠 좀 세탁을 해주세요 라고 1심에 신청을 했었다. 즉 세탁소 주인 아저씨께 이것 좀 세탁 좀 시켜주십시오 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탁물을 일단 그 주인 아저씨께서 세탁을 하셔서 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세탁이 안 됐어요. 때가 묻어 있습니다, 아직. 그러면 이때 이 부분 잘못됐잖아요 라고 하면서 일러 바쳐요. 아셨죠? 그러면서 다시 세탁해 주세요 라고 또 맡길 것이다, 그 세탁소 가서. 그러면 이때 다시 세탁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들은 이 세탁소 주인 아저씨는 세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세탁통에, 세탁기에 이걸 넣어야 될 텐데, 그래서 다시 세탁을 해줘야 될 텐데 어떻게 해요? 여기는 다 했었던 부분이니까 이것만 일단 오려서 이것만 어떻게 다시 세탁통에 넣을까요? 영구죠? 저래버리면 영구다. 아셨죠? 어쩔 수 없어요. 이 부분만 세탁 지금 현재 다시 필요한 상황이어도 이 세탁물 전체를 다시 세탁통에 투입을 한다면 세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한다면 어느 지금 현재 신청을 당사자가 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1심 법원이 판결서를 통해 이렇게 세탁됐습니다 라고 준 부분이 있는데 이 판결에 이 부분에 위법이 있다면, 잘못한 위법이 있다면 이때 이 위법을 시정해달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상소를 제기하게 될 텐데, 상소를 제기할 때 이 판결서 오려서 상소하지 말라라고요. 아셨죠? 여기서 오려서 상소하지 말라라는 소리는 이 부분만 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 소송 기록만 상수심으로 올려버리면 다른 소송 기록 중에서도 이 부분 판단 후에 다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판결서 하나에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오려서 상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즉
상소할 때 오려서 하지 말라를 우리는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소를 할 때 오려서 상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우리의 원칙이다. 그러면 그 해당 예를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컨대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을 상대로 금 1억 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었는데 이때 1심 법원이 원고 당사자에게 원고의 청구 1억 중에서 7천만 원만 인용을 하고 3천은 아니잖아요 라고 패소를 시켰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경우이죠. 그 중에 원고 7천 승소 부분에 대해서는 B가 불만을 품을 것이고 G가 졌으니까 원고 3천 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A가 상소의 이익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부 승소 사건의 경우에는 상소의 이익을 원고도 피고도 다 갖고는 있어요. 그렇죠? 각기 지가 진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원고 당사자가 이건 왜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상소를 제기했더라고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판결서는 이렇게 한 장이 나온 거죠? 그렇죠? 여기에 설령 3천 부분에 대해서만 원고만 상소를 했다라고 해도 이 사건 전체가 항소심으로 다 가야 되는 것이다. 아셨죠? 그래서 7천 부분도 다 간다. 즉 2심이 된다는 소리는 심급을 이사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안 굳어진다고요. 결국 확정이 차단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확정이 차단된다는 소리는 아직 기판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판결은 7천 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누구도 상소하지 않았죠. 피고가 상소를 제기할 수 있었는데 굳이 피고가 안 했다면 A가 3천 자신의 패소 부분만 상소를 했다면 원고 당사자가 신청한 것은 이 부분만 신청했지요. 하지만 사건 전체가 아직 마르지 않는다. 왜냐? 다시 세탁통 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세탁하게 되면은 마르지 않을 것 아니에요. 물 젖을 텐데. 그죠? 그래서 확정이 차단되고 당연히 3천 상소 부분은 당연히 2심 가고 당연히 확정이 차단될 거라고요. 그걸 답안지에 쓰시면 됩니다. 아셨죠? 상소를 제기하면 사건 전부가 2심이 돼요. 사건 전체는 확정이 차단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아직 소송이 계속 중에 있다고 해야 될 것이다. 아셨죠? 이 말들은 딸려 나오셔야 됩니다. 답안지에. 그래서 판결의 일부에 대한 상소가 있어도 사건 전부는 2심이 되며 사건 전부가 그래서 확정이 차단이 된다. 결국 사건 전체가 소송이 계속 중 상태에 놓이게 된다. 아셨죠? 이것을 우리는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예 부분입니다. 이번엔 A가 B라고 하는 사람을 상대로 제가요 지난번에 B라고 하는 사람한테 꿔준 돈도 있고요. 그런데 이 꿔준 돈 받으러 갔다가 맞았거든요. 그래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금도 같이 청구할래요. 라고 해서 제1소송물과 즉 알파 소송물과 제2소송물 베타 소송물을 한 장의 판결서에 써왔어요. 아셨죠? 뭐 신청서를 알파 소송물 신청서 하나, 소장 하나, 베타 소송물 신청서 즉 소장 하나를 낱낱이 법원에 접수시킬 수도 있지만 그냥 한 장에다가 다 써버린 경우입니다. 아셨죠? 이것을 우리는 병합 신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장의 신청서에 여러 소송물 쓰여져 있음. 그러면 이와 같은 병합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법원은 판결서를 내어줄 때 이 부분에 대한 주문을 썼을 것이고 이 부분은 어떻게 이긴다 진다와 관련된 주문을 썼을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주문에 알파 소송물에 대한 판단과 베타 소송물에 대한 판단 두 개를 썼을 것인데 그런데 그 중에 알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가 올라왔습니다. 항소장 접수됐습니다. 베타 소송물은 누구도 상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이때 상소심으로 이 심이 되는 범위는 어떻게 처리하면 된다고요?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기 쉽게 뭐라고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판결에 대해서 상소를 할 때 오려서 상소하지 말자. 따라서 상소를 하게 되면 이 부분 당연히 2심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상소는 하지 않았지만 같이 2심이 된다고요. 그렇죠? 한 장의 판결서에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따라서 결국 사건 전부가 2심이 되며 사건 전체가 확정이 차단이 되며 따라서 사건 전체가 아직 소송 계속 중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걸 왜 인정했느냐? 라고 했을 때 소송 계속 현상을 인정하려고요. 이거 인정하려고요. 아직 세탁 중이라고 하는 현상을 인정을 하게 되면 아직 세탁통에 들어가서 세탁물이 계속 세탁 중에 있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다면 기왕 지금 세탁을 하고 있으니까 세탁 범위를 확장시킬 수도 있어요. 그죠? 기왕 세탁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이 부분만 아니라 이 부분도요 라고 하는 식으로 청구를 변경을 할 수 있다고요. 아까 우리 청구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청구 변경은 언제까지는 가능하다라고요?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는 청구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따라서 사실심에 아직 소송이 계류 중, 다른 말로 여러분들 답안지에 쓰실 땐 계속 중에 있다면 결국 청구 변경이 가능하게 길을 터주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걸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다. 그래서 2번 테마의 자료로 들어가셔서 2심의 효력이라고 했을 때 이때 2심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3번 상소 불가분의 원칙 이거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배우는 겁니다. 3번 상소 불가분의 원칙 별은 하나 정도 쳐두세요. 3개 정도까지는 아니고 의 잡으실 때 쓰실 때요. 확정 차단 및 2심이라고 시작됩니다. 7페이지 부분입니다. 자료 7페이지 첫 줄에 확정 차단 및 2심의 효력은 상소인이 불복 신청을 뭘 했는지와 상관없이 원재판 주십시오. 원재판 전체에 대해서 발생한다. 이걸 우리는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이 부분은 표현을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혹시 상소 불가분의 원칙을 써보세요 라고 하는 지문이 단문 형태로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상소 불가분의 원칙 이것을 우리가 왜 배웠냐? 사례를 풀기 위해서도 배우지만 아셨죠? 사례를 통해서는 몇 줄이 안 나와요. 사례 판단을 할 때는 이 부분은 잠깐 한 2줄 정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만약에 상소 불가분의 원칙 자체를 다 써보십시오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때는 의부터 이와 같이 써주셔야 될 겁니다. 아셨죠? 자, 따라서 어느 판결의 일부에 대해서만 상소가 있다 해도 판결 전부가 확정 차단 및 2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 현상인 것을 우리는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불렀었다. 그 정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확인해 두시되 양괄호 2번에 5번째 줄 정도에 상소 불가분의 원칙의 내용에는 예외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라는 건 하나 정도는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사실은 엄밀하게는 2개인데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동그라미 2번 부분에 있습니다. 별표 처리되어 있는 통상공동소송에서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체크해 두신 다음에 통상공동소송이 뭔지는 우리가 아직 공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으로 넘깁니다. 그 다음에 상소 불가분의 원칙을 인정을 하게 되면 양괄호 3번 효과는 어떤 게 생기느냐?
효과 쓰실 때 취지를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항소심에서 항소 취지를 확장하는 게 가능하고 줄 쳐시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무슨 말씀인지는 더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피항소인 입장에서는 줄 쳐주십시오. 부대 신청 형태로서 항소를 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부대 항소라고 하는데 부대 항소가 가능하다. 아직은 용어에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 연구 하나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넘기십시오. 지금 오늘 우리가 주로 배우려고 하는 것은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셨죠? 이제 오늘 특강의 가장 키워드가 나와요. 8페이지입니다. 로마자 4번에 소위 분립변경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우리가 분립변경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용어를 답안지에다가는 쓸 텐데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분립변경금지 원칙을 다르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르게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식으로. 아셨죠? 자, 지금 현재 이 사건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세탁해 주세요. 세탁 드렸습니다. 여기 때 묻었잖아요. 다시 해주세요. 그러면 어차피 이건 못 오리고 결국 세탁통 안에 전부를 다 다시 재세탁 들어갔었다. 안 말랐다 다. 그죠? 다시 세탁통 안에 들어가면 다 안 마르게 되죠? 이 부분은 마르고 이 부분은 안 마르고 이게 아니잖아요. 상소 불가분의 원칙.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 주인 아저씨는 어느 부분에 주력해가지고 세탁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만요. 손님이 이 부분 잘못됐다라고 했으니까 다시 세탁을 할 때는 이 부분 때를 없애는데 주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나머지 부분은 신경 쓸 게 없어요. 나머지 부분은 손님이 그렇게 큰 문제 없다라고 했으니까. 아셨죠? 모든 사건이 다 안 마른다. 확정이 차단이 되어서 소송 계속 현상은 발생했으나 그래도 상소심 법원이 여기까지는 상소 불가분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상소심 법원이 해줘야 될 부분은 어느 부분이죠? 위법을 구한 부분, 즉 상소 들어온 부분. 아셨죠? 상소된 부분. 이 부분만 심판을 해줘야 돼요. 상소심 법원이 해달라라고 하는 뭘 해준가라는 것은 상소심은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일단 예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제 지식입니다. 다시 전제 지식입니다. 우리는 소위 처분권주의라고 하는 것을 민사소송에서 굉장히 중시하게 여깁니다. 자, 민사소송법에서 처분권주의라고 하는 말은 단문 형태로서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례 형태에서는 뭐 거의 굉장히 중요한 형태로서 떠오르는 부분이 처분권주의라는 말입니다. 처분권주의라고 하는 용어는 뭐 용어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별것은 없습니다. 어느 소송이 접수가 되었을 때 일단 이 소송에 대해서 시작을 할지 말지 그 다음에 뭘 신청할까 라고 하는 소송물을 뭘로 삼을지 대상 여부 그 다음에 그 대상에 대해서 일부만 청구할까 다 청구할까 라고 하는 범위를 결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소송 진행하다가 소취하로 사건 끝내버릴까 말까 라고 하는 소의 개시, 대상 및 범위와 종료 여부를 누가 결정을 하죠? 내가 누군가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야 이제 소 가자 말자 라고 하는 것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뭘 그런 걸 질문이라고 당사자가 하는 거죠 뭐. 그렇죠? 두 번째 뭐 신청할까? 라고 했을 때 대여금을 청구를 할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금을 청구를 할지 여부는 역시 당사자 맘이죠. 두 번째
1,000만 원 다 청구를 할까? 아니면 600만 원만 청구할까? 라고 하는 것도 당사자의 마음이죠. 그 다음에 이 소송 진행하다가 나 그냥 소취할란다. 그래서 사건 끝낼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당사자지요. 그래서 소송의 개시, 대상 및 범위와 종료 여부를 당사자가 마음대로 주도하게 하는 것. 이렇게 우리나라는 소송 제도를 짰다고요. 아셨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나라, 세상의 어느 나라 중에는 당신들이 알아서 정하지 말고 옛날 사토처럼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 라고 하는 나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중에 원고 당사자 등과 같은 사인 당사자가 주도한다라는 입법 예를 우리는 처분권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셨죠? 이와 반대로 당신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알아서 한다라고 한다면 직권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처분권주의를 채택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는 이게 너무나 익숙한 제도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냐라고 몸에 체화되어 있는 것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처분권주의란 결국 한마디로 약칭을 한다면 슈퍼마켓 와서 어느 날 짱구라고 하는 친구가 짱구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짱구를 줘야지 새우깡을 줘서는 안 된다. 아셨죠? 그 다음에 짱구 한 봉지 주세요라고 한다면 한 봉지를 줘야지 여기서 두 봉지 줘서는 안 된다. 아셨죠? 그러다가 짱구가 아니 짱구 됐어요. 저 집에 갈래요. 라고 한다면 못 파는 거지. 야 그래도 사가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다. 아셨죠? 이것을 우리는 처분권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그런데 일반 1심 소송에 있어서 일반적인 소에 있어서 처분권주의를 말 그대로 처분권주의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상소도 신청이지요? 상소라고 하는 것도 상수심급법원에 가가지고 1심 법원 좀 얘네들이 이상해요 라고 해서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형태의 신청이죠. 따라서 이때 소송 중에 상소심 신청을 했었다면 상소를 한 그 사람, 즉 상소에 있어서의 당사자는 상소인이 될 텐데 상소인이 상소를 할지 말지, 두 번째 상소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을지, 그 다음에 상소 진행하다가 상소를 취하로 사건을 끝낼지 여부에 대해서도 다시 당사자가 주도를 갖게 될 거예요. 그죠? 따라서 상소제도에서도 처분권주의가 작동되는데 상소에 있어서의 처분권주의를 우리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아셨죠? 상소인의 처분권주의를 말합니다. 상소인의 처분권주의란 상소인이 봐달라고 하는 부분만 봐줘야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소인이 신청하지 않은 부분은 판단해서는 안 된다. 아셨죠? 상소에서의 상소인의 처분권주의를 우리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답안제는 물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만 항상 공부를 하실 때는 우리는 이 용어로 생각하시는 게 사건 결론을 내는데 차라리 나아요. 아셨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고 한다면 불이익변경, 즉 불이익하게 변경만 안 되면 되지. 그러니까 유리하게는 변경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유리불리는 뭔가? 자꾸 헷갈리거든요.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형사소송과 달리 유리변경도 안 됩니다. 아셨죠? 유리하게 변경된다 라고 하는 것도 안 된다. 그 이유는 당사자가 신청한 것만 판단하라고요. 아셨죠? 아까 우리가 일부 청구 사건을 예로 들었는데 분명히 청구 원인 부분에 저 1억 받을 것 있거든요 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청구 취재는 6천만 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원이 아니 1억 받을 게 있으면 1억 받으셔야죠 라고 하면서 1심 판결이 주문을 내릴 때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원을 지급하라 라고 한 형태의 판결을 내리게 되면 원고 민원인은 분명히 난 6천만 원만 받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법원이 4천을 추가해서 인용을 해버렸죠. 그러면 니들이 소송 뛰자라는 소리예요. 법원이 편파 판정을 하는 거죠. 아니 원고는 분명히 6천만 청구라고 했는데 왜 1억을 인용하느냐라는 소리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원고에게 유리하다라고 해도 절대 그 부분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불이익변경 문제 원칙이란 유리변경도 금지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더 구체적으로 뭔지는 사건 예를 봐야 알 수가 있어요. 일단 말씀은 이와 같이 드리되 우리는 이해를 할 때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면 이것은 상소인의 처분권주의. 따라서 상소인이 신청한 것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시면 쉽게 문제가 풀려요. 자 그러면 아까 그 사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을 상대로 알파 청구, 베타 청구 두 개의 소를 신청을 하는 한 장의 소장을 써왔다. 병합 신청. 그리고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 판결서도 한 장이 나왔을 것인데 통상의 경우에는 이때 알파에 대한 주문, 베타에 대한 주문이 있었을 것. 그런데 그 중에 알파 부분에 대해서만 어느 당사자가 불만을 품었고 항소라고 하는 상소 신청이 있었음. 자, 항소 등 상소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답안지에 쓰실 때 상소 불가분의 원칙부터 쓰시고 분립변경 금지 원칙 부분을 쓰셔야 됩니다. 아셨죠? 순서대로. 기계적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상소하게 되면 이것도 같이 2심. 그죠? 사건 전부는 상수심으로 2심이 될 것이고 2심이 된다라는 소리는 사건 전체가 확정이 차단된다라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며 아직 기판력이 있는 부분은 어디도 탄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 전체가 결국 소송 계속 중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아셨죠? 여기까지는 상소 불가분의 원칙을 쓴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분립변경 금지 원칙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사건 다 올라왔다 치자. 그래서 항소심은 무엇을 심판을 해야 되는가? 심판 대상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심판 범위는 무엇이며 심판을 하기 위해서 상소심에서 즉 항소심에서 변론을 연다라고 했을 때 변론의 범위는 어디까지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요 문제가 바로 분립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테마라고요. 약칭하겠습니다. 불변금이라고 약칭을 하자. 아셨죠? 자,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과 불변금은 완전히 나눠서 생각할 것. 따라서 결국 상소심에서의 분립변경 금지 원칙이란 상소인의 처분권주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상소인이 신청한 것만 심판을 해줘야 되고 상소인이 심판한 범위 내에서만 변론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아셨죠? 이걸 우리는 분립변경 금지 원칙, 상소심에서의 처분권주의라고 얘기를 한다. 따라서 그 중에서도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은 당사자가 항소 신청을 했었던 알파 소송물 부분. 아셨죠? 이것만 심판 대상이 된다. 아셨죠? 상소인이 신청을 한 것은 알파 부분 잘못됐다라고 하니까 다시 판단해달라고 했다면 알파 부분만 상소심은 심판할 것. 아셨죠? 상소인이 신청하지 않은 베타 부분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는 상소심에 있어서의 분립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부른다고요. 아셨죠? 그러다 보니까 답안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나옵니다. 상소, 전부 2심, 전부 차단, 전부 계속. 아셨죠? 여기까지 상소 불가분. 그 다음에 그래서 항소심은 뭘 판단해야 되냐? 부분은 분립변경 금지 원칙 부분. 상소인이 신청한 부분은 그런데 알파 부분 판단을 다시 해달라는 소리다. 따라서 분립변경 금지 원칙상 알파라고 하는 부분만 심판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고 항소심은 알파만 판단을 해야 된다.
베타 부분, 상수치 않은 베타 부분은 절대 결론을 바꾸지 말 것. 아셨죠? 이것을 분립변경금지 원칙이라고 부른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분립변경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것, 자, 일단 민사소송법 법조문에 나와 있는 415조를 보시면 그 밑에 있는 자료들입니다. 제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는 그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의 한도 내에서만 바꿀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료에 415조가 제시되어 있죠. 거기까지, 본문까지만 일단 생각해 주시자고요. 아셨죠? 그래서 의보았을 때 항소심은 불복 신청의 한도 내에서만 심판을 하며 제1심 판결도 그 불복의 한도 내에서만 항소심이 바꿀 수 있으므로 제1심 판결 중 누구도 불복 신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건드리면 안 된다. 아무리 이익이 돼도 더더욱이 불이익되게는. 아셨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약칭해서 분립변경금지 원칙이라고 불렀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분립변경금지 원칙이란 제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주십시오. 상소심에서의 처분권주의의 발현이라고 얘기를 한다. 한마디로 분립변경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상소신청에 대한 처분권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자, 그 정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답원에 그러면 일단 이익 불이익의 기준이라고 했을 때 이 기준이라고 하는 테마를 쓰시긴 쓰셔도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니까 소송물 단위로 판단을 한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주문에 있어서를 기준으로 본다. 여기까지 우리가 주문의 기준으로 판단한 거죠? 그렇죠? 자, 다만 예외가 있는데 이 예외 부분은 좀 상계 부분 제도를 민사소송법상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는 해도 아직까지 시험 문제는 그렇게 쉽게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하지만 일단은 우리는 나중에 배우실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체크는 해주세요. 그 다음에 동시이행 판결의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테마이긴 한데 이거는 사례 형태로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본 수업 시간에 동시행 항변과 상계 처리를 할 때 그때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테고 오늘 특강의 경우에는 그중에 불변금 원칙에서 가장 핵심되는 원칙 정도의 이야기만 할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양거를 라번 유리하게도 변경하지 마라. 아셨죠? 자, 유리하게 변경하지 마라 라고 하는 내용을 품고 있다는 소리는 아까 우리가 봤었던 첫 전제 사건에서 A가 B를 상대로 총 600만 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있다. 그래서 1억이었었죠. 1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있었다. 그래서 1심 판결이 선고됐는데 그 중에 7천만 원만 인용이 되었고 3천은 없다라고 하더라. 그런데 아까 그 사건에서 원고가 자신의 패소 부분에 해당되는 3천 없다 부분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항소를 제기했다 치자. 무슨 말부터 나와야 된다고요? 쓰실 때 상소 불가분 원칙 전부 2심 전부 차단 전부 계속 아셨죠? 이라고 하는 말이 답안지에 쭉 쓰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쓰시게 된 다음에 이 부분도 다. 그런데 상소심이 봐줘야 될 부분은 뭐죠? 7천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바꿔서는 안 되는 것이고 건드리면 안 되니까 상소인이 신청을 한 부분은 이 부분이 있어요 라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판단을 해줘야 된다고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아셨죠? 그래서 상소인이 신청한 부분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봐줘야 된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상소심에서 상소인이 신청한 부분 아셨죠? 는 이 부분이다. 따라서 상소심은 3천 채무가 더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 판단만 다시 해줘야 되는 것이다. 7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아셨죠? 여기까지가 분립변경금지 원칙이기 때문에 상소심이 만약에 상소심 법원이 생각을 하기를 항소심 법원이 생각을 했습니다. 원고 저희가 여기까지 판단을 했는데요. 1심이 잘못한 건 맞은 것 같아요.
3천 다 받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항소심이 생각을 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원고 당사자께서는 합해서 1억 청구하셨는데 우리가 사건 판단하다 보니까 소송 자료를 통해서 판단했던 게 1억이 아니라 2억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2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만약에 피고는 원고에게 금 2억 원을 지급하라 라는 형태로서 항소심이 판단을 내렸다면 할 수 있냐고요? 없냐고요? 할 수 없다고요. 원고는 1억만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소심 법원이 1심이 미쳤나 봅니다. 이것도 있는 건데 게다가 1억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2억 받아내세요. 라고 주문을 썼다면 다 좋은데요. 원고한테는 유리할 테지만 게다가 항소한 사람한테는 더더욱이 유리하겠지만 해서는 안 된다고요. 하셨죠?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란 유리하게도 변경하지 말라라는 소리가 된다. 아셨죠? 자, 그래서 유리 변경도 금지가 되는 것이고 체크해 두시고요.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은 더더욱이 안 된다. 여기서 그러면 항소인한테 불리하게 나올 수 있는 판단은 뭐죠? 이번엔 항소심이 판단을 하기를 2억이 아니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라고 판단을 내렸다면 항소인 입장에서 저기요 7천은 원래 제가 저는 7천은 받을 수 있어요. 아셨죠? 지금 내가 3천을 더 받을 수 있다 없다 이게 지금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소를 했는데 5천만 받아내라? 그러면 어느 부분을 깎은 거죠? 7천 부분 있다 중에서 2천을 빼버린 거예요. 그렇죠? 3천도 못 받을 뿐더러 이것도 여기서 2천을 빼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5천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항소심이 결론 내렸죠? 그런데 이 부분은 건드리면 된다라고요? 안 된다고요? 이 부분은 건드리면 안 된다. 상소인이 신청한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건드려버렸잖아요. 이것도 안 된다고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분립변경금지 원칙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됐죠? 자, 거기까지에 해당이 된다. 정도 확인해 두시고 다만 동그라미 2번에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면 단문 형태로서 혹시 불변경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쓰실 때 혹시 놓치지 마셔야 될 게 동그라미 4번입니다. 별표 처리되어 있는 것이요. 동그라미 4번이요. 그 중에서도 소각하 판결에 대한 항소가 있을 때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식사 마치시고 오후 2시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